남편의 무자비한 손찌검에서는 쫓겨났습니다. 그는 상간녀와 강원도 산악지역으로 드라이브를 떠났고 얼마 후 교통사고를 당해 수술이 시급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은행 공동계좌에서 8천만 원을 인출하고 별장 매각을 서둘렀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발만 동동 구를 때 시댁 식구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속 돼지갈비찜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옆에서 볶던 푸른 채소는 윤기나는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퇴근한 남편이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저는 일부러 일찍 재래시장에 가서 신선한 고기와 채소를 사왔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저는 매일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남편의 식사와 생활을 돌보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관리하며 시부모님 댁에도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가 음식과 살림을 도왔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저를 현명하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라고 칭찬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채소 접시를 식탁에 올려놓는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남편이 검은 배낭을 맨 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음산했습니다. 예전에는 야근하고 늦게 들어와도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그의 가방을 받아들려 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어서 손 씻고 밥 먹어요. 오늘 당신이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했어요. 하지만 제 손이 가방에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의 힘은 너무 세서 저는 뒤로 휘청거리며 식탁에 부딪혀거리며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고 배낭을 소파에 던지더니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가식적으로 이런 거지 같은 밥 차리지 마. 다 소용없어. 너란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그의 욕설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매일 집에서 당신 돌보고 이 집 돌보는데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말해봐요. 잘못? 네가 뭘 잘해? 다 잘못했지.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고 그의 눈빛에는 온통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네 꼴을 봐. 하루 종일 부엌에만 처박혀서 아무런 매력도 없어. 나랑 같이 있으면 온몸이 다 불편해. 그 말을 듣자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살림하는 모습이 좋다고 했고 평생 저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하은이라는 여자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당신 핸드폰에서 그 여자가 보낸 메시전에 그 여자가 보낸 메시전에 제가 그 이름을 언급하자 남편은 오히려 더 흉포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더니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 그 여자랑 사귀어. 그 여자가 너보다 젊고 날 더 잘 이해해. 그 여자랑 같이 있어야 재미있다고. 오늘 집에 온 건 너한테 확실히 말해두려고 온 거야. 나 그 여자랑 강원도 산악지역으로 드라이브 갈 거야.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당장 꺼지라고. 꺼져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자 제 머릿속은 윙윙거렸고 멍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때 저에게 평생을 약속했던 남자 앞에서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8년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지 8년인데 겨우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다른 여자 때문에 나보고 꺼지라고? 남편은 제 눈물 따위는 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작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왼쪽 뺨을 순식간에 얼얼해졌고 뒤이어 뜨거운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따기에 멍해져서 뺨을 감싸 쥐고 그를 바라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니면 네 물건 다 집어 던져버릴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뒤돌아 소파에서 배낭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뒤돌아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랑 하은이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거야. 알아서 처신해.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야. 현관문이 칸이 따뜻했지만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뜨거운 뺨을 감싸쥐고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음식들을 반식들을 감싸쥐고 식탁 위에 차려진 따뜻한 음식들을 감싸쥐고 8년의 헌신이 결국 꺼져라는 말과 딱이 한데 그리고 그가 다른 여자와 강원도로 드라이브를 떠난다는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가슴 속에 남아있던 미련도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나온다면 저도 예전처럼 어리석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밤늦도록 울었더니 눈이 호두처럼 부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식탁 위 차갑게 식은 돼지갈비찜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억울함은 점차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8년 동안 집안의 돈은 대부분 저와 그가 함께 벌어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저를 내쫓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여자와 흥청망청 쓰려 한단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세수를 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공동 계좌가 있었고 집안의 대부분 예금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이 관리했습니다. 저는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적극적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런 짓을 했으니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행 창고에 도착해서 신분증과 은행 카드를 내밀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계좌 잔액 좀 확인해 주시고 최근 6개월 거래 내역서도 뽑아주세요. 직원은 저를 한번 보더니 곧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돈을 빼갔을까봐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리 잔인해도 이 집에 남겨둘 돈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거래 내역서를 건네는 순간 내역서를 든 제 손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잔액은 겨우 8천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절망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보니 3개월 전부터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 저축까지 회사가 자금 회전이 어렵다며 수취인 이름은 한 번도 본도 본 듯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그 돈은 회사 자금 회전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그 여자에게 준 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거래 내역서를 든 손가락에 힘을 주어 종이가 찢어질 듯이 쥐고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체 내역들 전부 이 계좌에서 나간 건가요?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공동 계좌이지만 임의 예금주가 단독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 두 분의 동의가 동시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은 완전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전부터 몰래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고 어쩐지 얼마 전부터 저에게 점점 더 냉담하게 굴었습니다. 이미 그 여자와 함께 자유롭게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가 저에게 휘두른 따귀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매력이 없고 자신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는 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이 변했고 심지어 돈까지 챙겨서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입니다. 은행을 나서자 밖은 햇볕이 쨍쨍했지만 저는 온몸이 추웠습니다. 길가에 서서 거래 내역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음속의 억울함과 슬픔은 서서히 굳건한 결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잔인하게 나온다면 저도 그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돈의 절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제 것이었습니다. 그가 상간녀와 제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쓸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에 몰래 저장해 두었던 하은이라는 여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서에 적힌 수취인 이름을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먼저 가장 친한 친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전화기 너머로
제 남편을 욕하며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지지를 받으니 제 마음은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 재산을 보호하고 그 배은망덕한 남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무단으로 빼돌린 재산은 제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외도한 것이 먼저이므로 이혼 시 제가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제 마음속에 한 덩어리가 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반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눈빛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민준, 당신 상간녀와 강원도 산악 지역으로 드라이브 가고 싶다고 했지? 두고 보자. 돈이 없으면 당신들의 낭만적인 여행이 계속될 수 있을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저는 집안에 있던 제 물건들을 간단히 정리한 후 서연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서연은 제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되어 일부러 연차를 내고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결경을 대비해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알아봐 주었습니다. 미리 중개업자를 찾아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없어도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저는 남편에게서 아무런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는 하은이와 강원도에서 신나게 놀고 있느라 저라는 전처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가롭게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체한 거래 내역서, 예전에 몰래 찍어둔 두 사람의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저를 때리던 날 몰래 녹음했던 음성 파일까지 모두 정리해서 USB 메모리에 저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증거들이 충분히 강력해서 만약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절대적인 우위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째 밤늦게 제가 막 잠이 들었을 때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나중에 재산 처리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인데요? 안 그러면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대.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병원에서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넘게 필요하대. 우리가 지금 당장 그만한 돈이 없어. 일단 수술부터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민준이 너희 남편이잖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시어머니의 당당한 말을 듣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예전에 자기 아들이 저를 때리고 저와 이혼하겠다며 상간녀와 여행을 갔을 때는 왜 민준이가 너희 남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돈이 필요하니 제가 그의 아내라는 것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5천만 원이 넘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집 공동 계좌, 비밀번호도 제가 모르고 저도 돈을 인출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다급해져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몰라? 너희 둘이 부부인데 남편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지은아, 내가 말하는데 민준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딴 생각하지 마. 빨리 돈 보내. 아니면 민준이 잘못되면 너랑 나랑 끝이야. 제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화를 누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민준 씨가 저랑 싸우고 이혼하겠다면서 집안 카드도 다 가져갔어요. 저는 지금 계좌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게다가 그가 다른 여자랑 여행 가다가 사고 난 건데 왜 제가 돈을 내서 수술시켜야 하죠?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다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나도 민준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지금 민준이가 이렇게 됐는데 일단 따지지 말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돈부터 보내줘. 민준이 나으면 내가 꼭 민준이한테 잘 말해서 시어머니의 감언이설을 듣자 제 마음은 더욱 역겨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달래서 돈을 받아내려 하다니 자기 아들이 낳으면 또 저에게 어떻게 대할지 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지금 살 곳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요. 저는 지금 살 곳도 없고 가진 돈도 몇십만 원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낼 수 있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어떻게 5천만 원 넘게 보시던가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주희 씨, 친구들한테라도 연락해 보시던가. 집안도 내 네 목도 있는데 네가 왜 안 내? 내가 말하는데 오늘 이 돈은 네가 반드시 보내야 해. 아니면 내가 네 직장에 찾아가서 난리칠 거야. 모든 사람이 네가 남편 죽게 내버려두는 불효녀라는 걸 알게 할 거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와 더 이상 신랑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난리 치시려면 난리 치세요. 어차피 민준 씨가 외도한 게 먼저고 폭행까지 했으니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당하는 건 어머니 댁이겠지 제가 아니에요. 돈은 절대 안 낼 거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말을 마친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은 더없이 또렷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공동재산을 최대한 빨리 처분하겠다는 제 결심을 더욱 굳건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빈틈도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에 연락해 두었던 중개업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매매 위임 계약을 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좀 낮춰도 좋으니 반드시 빨리 거래를 성사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문제없다며 이미 몇몇 고객이 이 별장에 관심이 있으니 가격만 적당하면 3일 안에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마음속에 짐을 덜었습니다. 민준, 당신이 비정하다면 나도 인정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돈을 인출한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은행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이 무사히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속 숫자를 보며 며칠 동안 불안했던 제 마음은 비로소 완전히 놓였습니다. 서연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 저를 데리고 아래층 아침 식당으로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한 상 가득 시키더니 제 새로운 삶을 축하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저에게 말했던 그 고객이 오늘 오전에 별장을 보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으니 고객에게 바로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오늘 팔 생각이야. 좀 더 기다리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두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안 기다릴 거야. 빨리 파는 게 마음 달리 집을 명의 미전에서 그들의 명의 미전에서 그들의 미전에서 그들의 미전이 병원에 지금 민준이 병원에 누워 있어서 시댁 사람들이 이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야. 네 말이 맞아. 그 집 식구들이랑 신랑이 하는 건 의미 없어. 빨리 처리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좋지. 나도 같이 갈게. 혹시 고객이 무슨 질문이라도 하면 내가 거들어줄 수도 있잖아.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있으면 더 든든해.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별장은 우리가 결혼 5년째 산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이 함께 집을 고르고 함께 인테리어를 골랐습니다. 저는 그 안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방마다 꾸며진 모든 것이 제 노력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 들어서면서 제 마음 속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개업자가 고객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객은 젊은 부부였는데 꽤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구조와 인테리어 모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중개업자에게 제시했던 가격은 시세보다 약 1억 원 정도 낮은 가격이었지만 고객은 그래도 조금 더 깎고 싶어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 부분은 정말 살 마음이 있어요. 게다가 현금 완납도 가능하고 오늘 바로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조금 더 깎아주셔서 빨리 집을 처분하는 셈 치는 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중개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2천만 원 더 깎아주세요. 총 시세보다 1억 2천만 원 낮게 파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계약하고 일주일 안에 명예 이전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해요. 미루면 안 돼요. 중개업자는 제 말을 듣고는 얼른 고객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고객 부분을 상의하더니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장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고객도 약속대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며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계약을 마친 중개업자는 후속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계약서를 들고 떠났습니다. 저와 서연은 별장에 남아 제가 남겨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이미 서연의 집으로 옮겨 놓았고 남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마치고 막 떠나려 할 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에서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습니다. 지은아, 너 혹시 결장 파았니? 방금 이웃한테 들었는데 중개업자가 우리 집 보러 왔고 계약까지 했다고 하던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그 집 식구들도 결장 일을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집 팔았어요. 오늘 계약했어요. 미쳤어? 그 집은 우리 집인데 어떻게 우리랑 상의도 없이 팔아? 당장 계약 취소해. 아니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민준 씨의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저에게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민준 씨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제가 집을 판 것도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설마 민준 씨 수술 안 시키고 싶으신 건 아니죠? 시아버지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말했습니다. 설령 팔더라도 그렇게 싸게 팔냐 말했습니다. 너 혹시 다른 사람이랑 짜고 집값 빼돌리려는 거 아니야? 제가 돈을 빼돌린 게 아니에요. 집 한 돈은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민준 씨 퇴원하면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들을 조급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저 지금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말을 마친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한테 덤빌지 보자. 저는 웃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돈을 인출한 것은 첫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결장도 처리해야 하고 이혼 절차도 봐봐야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인출하는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부엌에만 매달려 억지로 참고
살던 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돈을 인출한 지 이틀째 아침, 저는 은행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8천만 원이 무사히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속 숫자를 보며 며칠 동안 불안했던 제 마음은 비로소 완전히 놓였습니다. 서윤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 저를 데리고 아래층 아침 식당으로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한 상 가득 시키더니 제 새로운 삶을 축하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저에게 말했던 그 고객이 오늘 오전에 달장을 보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으니 고객에게 바로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오늘 팔 생각이야? 좀 더 기다리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두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안 기다릴 거야. 빨리 파는 게 마음 편해. 지금 민준이 병원에 누워 있어서 시댁 사람들이 이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거야. 그들이 정신 차리면 또 무슨 짓을 할 겨를이 없을 거야. 빨리 정신 차리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몇 천만 원 덜 받더라도 빨리 집을 명의 끊는 게 나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고객이 무슨 질문이라도 하면 내가 거들어 줄 수도 있잖아.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있으면 더 든든해. 아침 식사를 마친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별장은 우리가 결혼 5년째 산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이 함께 집을 고르고 함께 인테리어를 골랐습니다. 저는 그 안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방마다 꾸며진 모든 것이 제 노력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 들어서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한 실망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개업자가 고객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객은 젊은 부부였는데 꽤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구조와 인테리어 모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중개업자에게 제시했던 가격은 시세보다 약 1억 원 정도 낮은 가격이었지만 고객은 그래도 조금 더 깎고 싶어 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저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작은 다르고 게다가 현금 완납도 가능하고 오늘 바로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조금 더 깎아주셔서 빨리 집을 처분하는 셈 치는 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중개업자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2천만 원 더 깎아주세요. 총 시세보다 1억 2천만 원 낮게 파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계약하고 일주일 안에 명예 이전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해요. 미루면 안 돼요. 중개업자는 제 말을 듣고는 얼른 고객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고객 부부는 상의하더니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장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고객도 약속대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며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계약을 마친 중개업자는 후속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계약서를 들고 떠났습니다. 저와 서연은 별장에 남아 제가 남겨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이미 서연의 집으로 옮겨 놓았고 남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마치고 막 떠나려 할 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에서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습니다. 지은아, 너 혹시 별장 팔았니? 방금 이웃한테 들었는데 중개업자가 우리 집 보러 왔고 계약까지 했다고 하던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그 집 식구들도 별장 일을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집 팔았어요. 오늘 계약했어요. 미쳤어? 그 집은 우리 집인데 어떻게 우리랑 상의도 없이 팔아?
당장 계약 취소해. 아니면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이 집은 저와 민준 씨의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저에게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민준 씨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제가 집을 판 것도 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설마 민준 씨 수술 안 시키고 싶으신 건 아니죠? 시아버지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말했습니다. 설령 팔더라도 그렇게 싸게 팔더라도 그렇겠습니다. 너 혹시 다른 사람이랑 짜고 집값 빼돌리려는 거 아니야? 제가 돈을 빼돌린 게 아니에요. 집 한 돈은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민준 씨 퇴원하면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들을 조급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저 지금 바쁘니까 이만 끊을게요. 말을 마친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너한테 덤빌지 보자. 저는 웃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돈을 인출한 것은 첫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별장도 처리해야 하고 이혼 절차도 밟아야 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인출하는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부엌에만 매달려 억지로 참고 살던 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별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저는 서연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급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아, 문 열어. 안에 숨어 있는 게 무슨 대단한 짓이라고 그래. 저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끝이 없네. 내가 같이 문 열어줄게. 그 사람들이 너 괴롭히지 못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숨을 들이쉬고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동생 지훈이와 함께 밀고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화가 난 얼굴이었고 작은 거실이 꽉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퍼부었습니다. 지은이 너 이 간악한 것. 감히 정말 별장을 팔고 계좌에 있는 돈까지 다 빼돌려? 너 설마 우리 집 돈 다 챙겨서 민준이랑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시아버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은아, 당장 돈 내놔. 그리고 그 별장도 당장 그 사람한테 말해서 계약 취소해. 아니면 우리가 너를 고소할 거야. 부부 공동 재산 불법 이전으로 고소할 거라고. 그들이 흑백을 뒤집는 모습에 저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흥분하지 마세요.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첫째, 별장은 저와 민준 씨의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저에게 처분할 권리가 있어요. 게다가 제가 집을 판 것도 민준 씨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고, 그 전에 어머니들도 저에게 돈을 내라고 재촉했잖아요. 둘째, 계좌에 있던 돈은 민준 씨가 그 전에 하은이에게 이미 적지 않게 빼돌렸어요. 제가 지금 남은 돈을 인출한 것은 그저 제 몫을 찾아간 것뿐인데 어떻게 불법 이전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어떻게 그 여자한테 돈을 보낼 리가 있어? 분명 네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우리 집 돈을 가로채려는 거겠지. 저는 비웃으며 가방에서 미리 정리해둔 증거, USB 메모리를 꺼내 옆에 있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그들에게 돌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꾸며냈는지 아닌지는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건 민준 씨의 최근 6개월 낸 거래 내역이에요. 매달 하은이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고 가장 많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이체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노트북 화면 앞으로 다가와 거래 내역을 보더니 얼굴색이 점점 변했습니다. 지훈이도 옆에서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네.
시어머니는 여전히 오기려 했습니다. 설령 민준이가 돈을 보냈다고 해도 그건 민준이 일이야. 네가 어떻게 모든 돈을 다 빼돌릴 수 있어? 그 안에는 우리 집 돈도 있다고. 우리 집 돈이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비웃는 듯한 어조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잊지 마세요. 저와 민준 씨가 결혼한 지 8년 동안 저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계속 집에서 이 집을 돌봤어요. 집안 예금의 절반은 당연히 제 몫이에요. 게다가 민준 씨가 예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1억 원의 결혼 지참금까지 꺼내서 사업 자금으로 보탰어요. 지금 제가 제 몫의 돈을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죠? 이어서 저는 다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예전에 몰래 녹음해 두었던 남편이 저를 때리던 날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저에게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하은이와 강원도로 드라이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볼륨을 최대로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민주 씨가 저를 때릴 때는 왜 그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죠? 그가 다른 여자랑 여행 가겠다며 저보고 꺼지라고 할 때는 왜 나서서 말리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제 몫을 찾아가니 저를 비난하러 온 건가요? 음성 파일 재생이 끝나자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도 고개를 숙이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민준이가 잘못한 건 알지만 지금 병원에 누워서 수술비를 기다리고 있잖아. 일단 돈 좀 내줘서 수술부터 시키면 안 될까? 무슨 일은 그가 나으면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니?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시어머니가 가련한 척하는 모습에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와서 그런 말은 이미 늦었어요. 예전에 민준 씨가 저를 때릴 때는 어머니들이 말리지 않았고 그가 외도할 때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가 돈이 필요하니 저에게 빌려오는 건가요? 제가 말하는데 돈은 절대 내놓지 않을 거예요. 별장도 다시 되찾아오지 않을 거고요.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세요. 저는 증거가 있으니 고소해도 두렵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서 나가주세요. 여기는 어머니들이 난리칠 곳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뭔가 더 말하려 하자 옆에 있던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지은이가 이미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냥 빨리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주거 침입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의 단호한 눈빛과 옆에 선 서연의 진지한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소란을 피워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못마땅한 표정으로 뒤돌아 떠났습니다. 지훈이도 그들을 따라 나섰는데 가면서 뒤돌아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있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서연은 한숨을 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을 돌려보냈네.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야. 진작 이렇게 대할 걸 그랬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증거가 내 손에 있으니 그들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제 민준 씨 쪽 상황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네. 돈이 없으니 수술도 못 받을 테고. 말을 마친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속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더 이상 남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제 권리를 지켰고 그들에게 마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떠난 후 저는 서연에게 바람을 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제가 혼자 나가는 것을 걱정하며 기어이 저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은 아파트 옆 공원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에는 많은 노인들이 산책하거나 바둑을 두고 있었고 엄마들은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이 활기찬 풍경을 보며 제 마음속의 답답함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 일이 완전히 끝나면 너 여행 가. 푹 쉬면서 기분 전환해.
그동안 너는 너무 남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 예전에는 늘 바쁘지 않을 때 그와 함께 여행 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늘 바쁘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이런 결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 혼자서도 세상 밖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1시간쯤 걷다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모르는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발신지는 강원도로 표시되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아마 병원이나 남편 쪽에서 걸려온 전화일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에서는 남편의 나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나야. 그의 목소리를 듣자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그가 지금은 이렇게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몇 번 기침을 하더니 다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요? 그리고 나서요? 당신이 나으면 다시 하은이랑 같이 나를 괴롭히고 집안 돈 다 빼돌릴 건가요? 남편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그럴 거야. 나 이미 하은이랑 헤어졌어. 그 여자 진작 도망갔어. 지은아, 병원에서 수술비를 안 내면 치료를 중단하겠대. 내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대. 일단 나한테 돈 좀 빌릴 수도 있대.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듣기에는 매우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때리던 따기, 그가 저에게 당장 꺼져라고 말하던 모습, 그가 상간녀와 강원도로 놀러가던 모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움만 남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예요? 예전에 저를 때릴 때고 하면 뭐예요? 제가 말하는데 돈 없어요. 설령 있다고 해도 당신한테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스스로 책임져야죠.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다급해져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잖아. 네가 내가 장애인이 되는 건 눈뜨고 보고만 있을 거야. 잔인하다고요? 당신에 비하면 제 이런 잔인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저보고 꺼지라고 할 때는 왜 부부 인연을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우리 돈 써가면서 여행 갈 때는 왜 부부 인연을 말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 당신이 먼저 저에게 잘못한 거예요. 당신이 먼저 우리 사이의 정을 끊어버린 거라고요. 이제 와서 제가 잔인하다고 저를 탓하지 마세요. 남편이 뭔가 더 말하려 하자 저는 바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요. 당신이랑 시시콜콜한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속의 마지막 미련도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런 사람한테는 잘해줄 필요 없어. 자기가 뿌린 씨앗의 고통을 톡톡히 맛보게 해야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늘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어. 포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무조건 나 자신을 희생할 수는 없어. 우리는 계속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부탁이다. 민준이 좀 살려줘. 병원에서 이미 약을 끊었대. 의사가 더 이상 미루면 민준이 다리를 정말 못 쓰게 될 수도 있대.
민준이 얼굴을 봐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늙은이들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민준이 좀 살려줘. 시아버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은아,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민준이 편들면서 너를 괴롭힌 거 다 잘못했어. 우리가 너한테 사과할게. 네가 원하는 돈이 얼마든 다 줄게. 민준이만 살려준다면. 저는 그 늙은이들의 가련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동정심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 돕는 게 아니에요. 정말 도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집을 팔았고 그 돈은 민준 씨가 사업하다 진 빚을 갚는 데 썼어요. 지금 저에게도 돈이 별로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민준 씨 친구들에게 빌리거나 하은이에게 그 돈을 빌리거나 하은이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민준이 친구들에게 빌려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민준이 친구들한테도 찾아가 봤는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서 기다리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서연을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의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매우 평온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시부모님을 따돌린 후 저는 사연의 집에서 약 보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보름 동안 중개업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장의 명의 이전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고 남은 매매 대금도 제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인출했던 8천만 원을 합치면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이 아직 병원에 있어서 당장은 사명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외에도 폭행, 그리고 재산은닉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높은 확률로 이혼 판결을 내릴 것이며 제가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려는 요구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후속 이혼 절차를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연의 집에 머물며 그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큰 집은 사지 않고 면적이 적당한 방 2칸짜리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단지 환경이 매우 좋고 도심과도 멀지 않아 교통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저는 혼자 모델하우스 소파에 앉아 계약서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며 마음속에 든든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도 나누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집을 산 후 저는 가구점에 가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골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거실은 따뜻한 베이지색으로 칠했고 침실에는 큰 침대를 놓았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를 놓아 나중에 베란다에서 핵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텅 비었던 집이 조금씩 채워져 제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의 행복감은 조금씩 넘쳐 흘렀습니다. 서연이 제 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러 왔을 때 완전히 달라진 집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정말 잘 지내는구나.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남을 위해 살면서 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데 이제야 알겠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참, 나 여행 상품도 예약했어. 다음 주에 제주도로 보름 동안 떠날 거야. 서연은 부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진작 그렇게 떠나야 했어. 제주도 풍경 좋으니까 가서 푹 쉬고 와.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
저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저의 이혼 소송을 이미 접수했고 소환장을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남편 쪽에서 소환장을 받은 후 자신에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매우 좋지 않았고 재산 다툼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법원에서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짐을 메고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이륙하고 창밖으로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더없이 가벼웠습니다. 제가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불평도 시댁 식구들의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과 미래에 대한 기대뿐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름 동안 저는 한라산을 오르고 올레길을 걸으며 바다를 보았고 제주시 동문시장을 구경했습니다. 매일 즐겁게 지역 특산 음식을 먹고 예쁜 사진을 찍었으며 저녁에는 여행 단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노래했습니다. 저는 모든 걱정을 잊고 저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저와 남편의 이혼을 판결했고 남편의 외도와 폭행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저에게 판결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들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불행했던 결혼 생활은 마침내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서연에게서 들었습니다. 남편은 수술비를 내지 못해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고 퇴원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은이를 찾아갔지만 하은이는 이미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서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족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시아버지는 화병으로 고혈압까지 얻어 매일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들을 듣고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뿌린 씨앗의 고통이었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꽃집에서 점원으로 일하며 매일 꽃들과 지내니 기분이 유난히 좋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마트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서 저 자신을 위한 맛있는 식사를 만들고 베란다에 앉아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산책을 나갑니다. 때로는 문득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지만 곧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만의 집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언제든 자아를 잃어서는 안 되며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자신을 강하게 만들 때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저만의 행복을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